얼어붙은 정적 속 강원도 설악산 깊은 숲속 잊혀진 곳에서 무력한 진돗개 강아지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포식자들에게 둘러싸여 도망칠 곳을 잃은 채였다. 그러나 운명이 그 끝을 결정지은 듯 보인 그 순간 생존 본능을 초월하는 강력한 힘이 깨어났다. 그것은 상처 입은 남자와 망가진 강아지 사이에 태어났다. 절대 깨지지 않는 유대였다. 그들의 여정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슬픔, 그리고 구원으로 이끌렸다. 바람은 유령처럼 완만한 설원을 갈랐고 부드러운 눈송이를 소용돌이치는 폭풍 속으로 휘몰아쳤다. 숲은 끝없이 무자비하게 보였다. 우뚝 솟은 소나무와 얼어붙은 강 어딘가에서 작은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발은 가루눈 속으로 푹푹 빠졌다. 봄이 오기 전 6달 된 진돗개 강아지 민주는 원래의 모습에서 멀어진 너덜너덜한 그림자였다. 갈비뼈가 드러나고 귀는 축 늘어졌으며 혹독한 추위 속에서 숨이 끊어질 듯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훈련용 목줄이 목에 느슨히 걸려 있었고 금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으며 새겨진 이름판은 떨리는 가슴에서 덜그럭거렸다. 민주는 얼마나 떠돌았는지 알 수 없었다. 눈 속의 시간은 다른 곳과 달랐다. 얼어붙은 호수 표면에 야은 금이 퍼지듯 늘어나거나 부서졌다. 하루가 다음 날로 흐릿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작고 버려진 강아지가 살아남는지 신경 쓰지 않는 존재였다. 민준이 아는 것은 배고픔뿐이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발이 떨렸다. 속을 갉아먹는 듯한 통증. 희미한 기억 속에서 민주는 아직 어미 개에 낳고 안정된 으르렁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훈련 중 그에게 경고하기 위해 사용했던 신호였다. 조심해. 바람을 봐에 절대 방심하지 마. 하지만 그 교훈은 이제 다른 세상에 속한 것처럼 느껴졌다. 어미가 아직 살아서 훈련을 성공한 후 코로 그를 가볍게 밀고 밤의 추위로부터 그를 감싸 안았던 세상. 그녀가 없는 밤은 길고 공기는 차갑고 그림자는 끝없이 어두웠다.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밤을 갈랐다. 민준의 연약한 하얀 꿈을 찢어발겼다. 귀가 쫑긋 서고 통증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긴장했다. 늑대. 진짜 늑대였다. 외로움이 너무 강렬해 가끔 상상했던 허상이 아니었다. 그 소리가 다시, 더 가까이, 살아있는 파도처럼 언덕을 넘어 올리는 불길한 합창이 되었다. 민준의 심장은 갈비뼈를 두드리듯 격렬히 뛰었다. 그는 단순한 길 잃은 개가 아니라 먹잇감이었다. 절망이 그를 앞으로 몰아쳤고 얼음 표면을 미끄러지며 넘어지면서 나아갔다. 작은 발은 갈라진 틈으로 피를 흘렸고 끝없는 하얀 눈 위에 선명한 붉은 점을 남겼다.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우뚝 선 나무들은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뿌리는 민준 같은 작은 강아지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눈 밑에 묻혀 있었다. 모든 본능이 도망쳐 라고 외쳤지만 그의 망가진 몸은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없었다. 민준은 눈에 반쯤 묻힌 나무 근처에서 비틀거리며 얼어붙은 나무에 떨리는 몸을 기대며 웅크렸다. 크고 야생적인 눈으로 어둠을 들여다보았지만 숲은 위안을 주지 않고 그저 정적일 뿐이었다. 그러나 부드러운 사각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확실히. 민주는 나무에 더 세게 몸을 밀착하며 투명해지기를 바랐다. 또다시 울음소리가 정적을 갈랐고 이번에는 너무 가까워 마치 바로 옆인 것 같았다. 나무 사이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회색 털이 겨울 풍경에 완벽히 녹아들었다. 늑대들, 굶주린 날카로운 눈을 가진 그들의 숨결은 연기처럼 공기를 뿌옇게 했다. 그들은 무서운 우아함으로 움직이며 민준을 숙련된 사냥꾼처럼 에워쌌다. 그들은 민준의 냄새를 맡아 찾아낸 것이다. 민준은 경고를 위해 짖으려 했지만 약하고 갈라진 소리만 나왔고 위협이라기보다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우두머리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으르렁 소리가 얼음 공기를 진동시켰다. 그 순간 세상은 민준과 죽음 사이의 공간으로 좁혀졌고
그에게는 더 이상 지킬 힘이 없는 보이지 않는 선이었다. 몸이 격렬히 떨렸고 늑대들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발은 눈 위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깊고 공명하는 굉음이 나무 사이를 울렸고 거대한 가지가 엄청난 무게로 부러지는 듯 했다. 늑대들은 걸음을 멈추고 얼어붙은 채 귀를 쫑긋 세우며 근육을 긴장시켰다. 그들의 눈은 소리가 난 방향으로 향했고 사냥꾼의 시선에 잠깐 두려움이 스쳤다. 한순간 숲 전체가 숨을 멈췄다. 너무 약해서 움직일 수 없었던 민주는 늑대들이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물러나며 나타났던 것과 같은 속도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민준과의 싸움은 끝났다. 다리가 무너졌고 작은 몸은 얼어붙은 나무에 쓰러졌으며 얕은 헐떡임이 새어나왔다. 눈송이가 그의 털에 내려앉아 연약한 얼음의 입맞춤 같았다. 어둠이 그를 감싸는 가운데 그의 일부는 이것이 끝인가 생각했다. 영웅적인 최후의 저항이 아니라 차가운 곳에서 보이지 않고 있던 채 약한 소리로 끝나는 것인가. 하지만 어두운 숲 어딘가에서 또 다른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종종 설악산의 냉혹한 운명은 민준을 버리지 않았다. 추위는 자비를 보이지 않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포식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민준이 얼어붙은 나무에 쓰러진 가운데 밤은 불길한 정적으로 뜨거워졌고 마치 전체가 눈 아래 작은 심장의 고동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나무, 바람, 눈, 모든 것이 한순간마다 그를 세상에서 지우려는 듯 사납게 보였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민준을 버리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나무의 어두운 선에서 3마리의 늑대가 나타났다. 그 움직임은 너무 매끄러워 마치 얇게 뻗은 그림자 같았다. 그들의 털은 곤두서고 노란 눈은 차가운 불꽃처럼 빛났다. 그들은 참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먹잇감을 찾았다. 도망칠 수 없는 무력한 강아지. 너무 어려서 용기만으로는 그날 밤을 버틸 수 없음을 모르는 강아지. 민준의 본능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따뜻한 햇살 아래 훈련의 기억이 흩어졌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며 얼음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도 자세를 잡았다. 목구멍에서 짖는 소리가 그것을 짖는 소리라 부를 수 있다면 어색하고 갈라진 소리로 울리다 사라졌다. 늑대들은 그의 주위로 퍼지며 땅에 낮게 엎드린 채 사냥꾼이 단순히 죽이는 것보다 더 즐길 때 쓰는 무섭도록 조용한 움직임으로 나아갔다. 생존에는 재미있는 점이 있다. 때로는 힘이나 기술이 아니다. 때로는 타이밍이나 운, 혹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저울을 기울인다. 민주는 작은 어깨를 펴고 어미가 가르쳐준 대로 이빨을 드러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기적의 방어도 최후의 반격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다리는 너무 약했고 너무 차가웠다. 그의 시간은 끝난 듯 했다. 그러나 가장 큰 늑대가 덤벼들려 몸을 웅크린 순간 천둥 같은 굉음이 밤을 갈랐다. 그것은 발밑의 가지가 부러지는 깔끔한 소리가 아니라 더 무겁고 깊어 마치 대지 자체가 무너진 듯한 소리였다. 늑대들은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며 털을 곤두세웠다. 긴 떨리는 심장 박동 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려움에 얼어붙은 민주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늑대들은 바로 물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멈춰서서 몸을 긴장시키며 머물러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결정에 흔들렸다. 무언가가 그들을 발견했고 쉬운 사냥의 냄새마저 압도할 만큼 강력한 무언가였다. 한 마리, 또 한 마리, 낮은 으르렁을 내며 늑대들은 어둠 속으로 물러났고 소용돌이치는 눈에 삼켜졌다. 민주는 자신을 구한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고개를 들려 했지만 몸이 다시 배신했다. 다리가 무너졌고 턱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차가운 땅에 떨어졌다. 눈이 감기고 기억이 단편적으로 변했다. 어미 개의 따뜻한 옆구리, 명령을 익혔을 때의 자랑스러운 목소리, 여름 폭풍 속에서 그를 지켜준 모습. 그 기억이 그에게 매달렸고 의식이 멀어지는 가운데 그를 생명에 묶는 연약한 실이었다. 멀리서 또 다른 소리가 났다.
늑대의 것보다 무겁고 느린 눈을 밟는 발소리. 민준을 향해 큰 덩치의 그림자가 움직였고 설원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준은 고개를 들거나 짖을 힘도 없었다. 그가 아는 것은 무언가,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식자가 아니었다. 눈이 뜨겁게 변하고 바람이 그의 주위에서 울부짖는 가운데 낡은 부츠가 그의 코앞에 나타났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얼어붙은 땅에서 그를 부드럽게 들어올리는 인간의 손에 거친 따뜻함이었다. 두려움이나 배고픔의 냄새가 아니라 흙, 연기, 그리고 그가 거의 포기했던 무언가 안전의 냄새였다. 그의 너덜너덜한 작은 몸 깊은 곳에서 불꽃이 다시 튀었다. 눈이 낡은 부츠 아래에서 무겁게 사각거리며 설악산의 뜨거운 정적을 가르는 입힌 전투처럼 들렸다. 태식은 거칠게 꿰매진 낡은 코트에 몸을 감싸고 나무 사이를 조심스럽게 나아가며 변하는 그림자를 눈으로 좇았다. 시간과 후회로 거칠게 상처 입은 손은 어깨에 걸친 오래된 소총의 끈을 쥐고 있었다. 사냥을 위해서가 아니라 문명이 포기한 곳에 사는 깊은 존재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였다. 그는 오늘 밤 누군가를 구할 생각이 없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다. 태식은 지난 몇 년간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으로부터 숨었다. 퇴역한 수색 구조대원이었던 그는 과거의 실패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졌고 가슴에 깊은 구멍을 남겼다. 겨울바람이 그 안을 스쳐 지나가는 날도 있었다. 그의 마지막 구조 파트너, 검은 진돗개 현우는 강원도 산악 구조 임무에서 실패하며 죽었다. 태식은 잘못된 사람을 믿고 본능을 무시했고 현우가 그 대가를 치렀다. 그 이후 숲은 그의 은신처가 되었고 죄책감을 정적과 눈의 무게로 익사시키는 장소였다. 하지만 오늘 밤은 조용하지 않았다. 오늘 밤 무언가가 그를 오두막 밖으로 끌어냈고 피부 아래에서 원초적인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는 묻어둔 구조대원의 본능으로 그 뒤를 쫓았고 반쯤 묻힌 작은 형체를 보았을 때 배를 한 대 맞은 듯했다. 진돗개 강아지가 나무에 쓰러져 있었다. 작은 생명은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한순간 태식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고 심장이 격렬히 뛰었다. 과거가 그를 핥히었고 또 다른 진돗개가 그의 품에서 피를 흘리며 죽던 기억이 떠올랐다. 첫 번째 본능은 등을 돌려 숲에 그 길을 맡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아지가 미약하게 움직였다. 작고 망가진 움직임이었지만 다시 일어나려는 듯했다. 그것이 태식 안에서 오랫동안 녹슬었던 무언가를 부쉈다. 생각할 틈도 없이 그는 무릎을 꿇고 코트를 벗어 떨리는 몸을 감쌌다. 강아지는 거의 무게가 없었다. 털은 얼음으로 굳어 있었고 숨은 얕았다. 태식은 유리공예사처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가슴에 꼭 붙이고 체온을 나누었다. 민준의 머리가 그의 팔에 힘없이 기댔고 눈이 반쯤 열렸으며 그 깊은 곳에 아직 타오르는 불꽃이 보였다. 편히 쉬어 친구의 태식은 숨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 거칠어져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은 추가된 무게와 품에 안은 작은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2배 길게 느껴졌다. 태식은 나무 사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느꼈다. 늑대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나쁜 것일 수도 있다. 모든 본능이 서둘러 라고 외쳤지만 서두르는 것은 품에 안은 연약한 생명을 떨어뜨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깊어지는 눈을 뚫고 나아가며 늦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기를 거부했다. 오두막은 하얀 바다에 떠있는 낡은 배 같았다. 연기가 아직 약하게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작은 잡이었다. 태식은 어깨로 문을 밀어 열고 벽난로로 직행했다. 거기에는 아직 희미한 열기가 남아 있었다. 민준을 낡은 담요 위에 내려놓고 즉시 일을 시작했다.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고 몇 년간 손대지 않았던 응급용품을 꺼냈다. 1초 1초가 싸움 같았다. 민준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숨이 너무 약해 태식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야 했다. 불이 새지면서 태식은 천을 따뜻하게 데워 민준의 털에서 눈과 얼음을 부드럽게 닦아냈다. 강아지는 한두 번 꿈틀거렸지만 눈은 뜨지 않았다. 더러움과 서리 아래에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은 영혼, 고집스러운 작은 불꽃이 있었다. 태식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다시 누군가를 위해 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과거를 고치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것도 그럴 수 없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싸울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오르고 폭풍이 오두막 벽을 두드리는 가운데 태식은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에 소총을 올려놓고 벽난로 옆에 작은 털 뭉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 강아지를 누가 버렸는지 어떤 공포를 이미 겪었는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민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태식도 마찬가지였다. 숲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눈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희망이 틈새를 뚫고 들어올 길을 찾았다. 오두막 벽은 폭풍의 무게로 삐걱거렸지만 안에서는 연약한 평화가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었다. 태식은 민준 옆에 무릎을 꿇고 강아지의 갈라진 입술에 따뜻한 된장국을 조금씩 먹였다. 몇 분마다 민준은 움직였다. 다리의 미세한 움직임, 귀의 약한 떨림. 그는 거의 너덜너덜한 털과 뼈 덩어리로 바닥에 누워 그만이 싸울 수 있는 조용한 싸움을 이어갔다. 그것은 영화에서 보는 싸움이 아니었다. 영웅이 감동적인 연설 후에 벌떡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생존을 향한 한치의 싸움이었다. 태식은 더 이상 희망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 근육은 수년간의 자기 망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고집스러운 작은 심장이 그의 손바닥에 약하게 울렸고 그 순간 그는 포기가 답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식은 현우를 위해 썼던 낡은 양모 담요로 민준을 꽁꽁 싸맸다. 장작은 타닥거리며 타올랐고 나무 벽에 부드럽게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밖에서는 늑대들이 여전히 멀리서 울었지만 이제는 멀리 얼어붙은 공기에 그들의 짜증이 연기처럼 퍼졌다. 태식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소총을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오두막은 피난처라기보다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의 작은 섬 같았다. 예고 없이 플래시백이 그를 덮쳤다. 그 밤 설악산에서 폭풍, 무전기의 침묵, 눈 속에서의 필사적인 수색, 그리고 쓰러진 나무 아래 묻힌 현우가 생명이 다하면서도 그에게 꼬리를 흔들던 모습. 그날 밤 태식은 다시는 자신을 믿지 않고 누구의 생명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지금 24시간 전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자정 무렵 민준이 작게 낑낑거렸고 담요 아래에서 움직였다. 다리가 꿈틀거렸고 목구멍에서 작은 훌쩍임이 새어나왔다. 꿈일까? 아니면 기억일까? 태식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민준의 옆구리에 거친 손을 얹었고 연약한 갈비뼈 아래 빠른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식을 그 자리에 뿌리내리게 하고 그 작은 심장이 싸움을 계속하기를 바라는데 충분했다. 창문 근처에서 불빛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반짝 움직이는 것로 태식은 몸을 굳히며 근육이 스프링처럼 긴장했다. 소총을 손에 쥐고 일어나 흐릿한 유리를 들여다보았다. 순간 아무것도 없었다. 끝없는 하얀색과 나무의 톱니 모양 검은 선뿐이었다. 그러다 그는 보았다. 나무 너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여러 개의 눈,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다. 태식의 위장이 조여들었다. 늑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상처 입은 먹잇감이 쉽다는 것을 알 만큼 똑똑했고 방어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릴 만큼 인내심이 많았다. 태식은 숨을 내쉬며 문이 자물쇠를 2번 확인하고 불에 장작을 더 던졌다. 만약 그들이 공격해온다면 4개의 벽과 소총이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도망치거나 달리는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민준 옆으로 돌아가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앉아 무릎에 소총을 얹고 문에 눈을 고정했다. 강아지는 다시 움직이며 담요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고 코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태식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정말 한 쌍이었다. 세상이 구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두 개의 망가진 생명이 살아남으려 하고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폭풍은 거세게 몰아쳤으며 늑대는 기다렸다. 태식은 상처 입은 손의 운명인지 우연인지 맡겨진 작은 생명의 날을 지켰다. 싸움에는 총과 영광으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조용히 어둠 속에서 고집과 중심, 그리고 희망의 작은 불꽃만으로 싸우는 것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조용한 싸움이 모든 것을 바꾼다. 새벽이 천천히 잿빛으로 찾아왔다. 약한 햇빛은 두꺼운 구름을 거의 뚫지 못했다. 폭풍은 이제 부드러워졌고 소리를 삼키는 두꺼운 눈의 층을 남겼다. 오두막 안에서 불은 났고 안정적으로 타오르며 벽에 부드러운 금빛을 드리웠다. 민주는 깊은 열에 떠있는 잠에서 움직였다. 뻣뻣하고 아픈 몸이었지만 살아있었다. 기적적으로 분명히 살아있었다. 이 차갑고 잔혹한 세상에서 그것은 운명에 대한 작은 반항이었다. 태식은 벽난로 근처의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쓴 블랙커피를 든 머그잔을 마치 세상과 그를 연결하는 유일한 것처럼 꼭 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민준에게 고정되어 얕은 숨소리와 다리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희망은 위험하게 느껴졌지만 희망은 쫓겨나기를 거부하는 끈질긴 작은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민주는 일어서려 했다. 비틀거리는 다리는 갓 태어난 새끼 사슴 같았고 몸은 노력으로 떨렸다. 태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무릎을 꿇고 거친 손으로 강아지를 받쳤다. 격려의 말도 장대한 순간도 없었다. 단지 남자와 개 둘 다 포기하지 않고 망가진 것을 숨기지 않을 뿐이었다. 날이 갈수록 오두막은 그들의 전장이자 피난처가 되었다. 민준의 힘은 고통스럽게 조금씩 돌아왔다. 처음에는 태식이 밖에서 보리를 볼 때 그를 안고 혹독한 추위로부터 감싸야 했다. 그러다 민준은 오두막 안에서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뿌리칠 수 없는 작은 그림자가 되었다. 넘어질 때마다 비틀거릴 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시도했다. 태식은 장작이나 부추로 작은 장애물 코스를 만들어 민준의 본능과 힘을 되찾게 했다. 전직 구조대원은 좀처럼 웃지 않았지만 웃을 때는 대개 민준의 터무니없고 서툰 승리 때문이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마치 한라산을 정복한 듯 자랑스럽게 뒤돌아보는 모습. 하지만 늑대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해질녘이 설원에 물들 때마다 태식은 나무 사이를 움직이는 어두운 그림자를 흘끗 보았다. 그들은 보통 늑대의 사냥 방식이 아니었다. 먹이를 찾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달랐다. 더 의도적이고 공격적이었다. 마치 야생의 피 속에 무언가가 변한 듯 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 어느 아침, 태식은 오두막 근처에서 발자국을 발견했다. 보통 늑대와 맞지 않는 넓고 깊은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숲을 지나간 듯한 발자국이었다. 민준에게는 물론 말하지 않았다. 강아지가 이해할 리 없었다. 민준은 자신의 꼬리를 쫓거나 태식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부츠끈을 물기에 바빴다. 다가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태식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일래? 그것은 작게 시작되었다. 밤에 민준이 가까이 다가와 태식의 낡은 부츠에 머리를 기대는 것부터. 그리고 약하지만 단호한 첫꼬리 흔들기, 장난스러운 첫 짖음, 피곤한 민준의 눈에 다시 빛나는 척불꽃. 모든 작은 순간이 태식의 망가진 영혼을 보이지 않는 실로 꿰맸다. 수년 만에 태식은 다시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민준에게뿐 아니라 현우에 대해, 모든 것을 잃은 후회에 대해, 죄책감을 제2의 피부처럼 짊어진 것에 대해. 민준은 걔만이 아는 방식으로 들었고 자존심을 벗겨내 고백을 쉽게 만드는 인내심으로. 민준의 넓고 영혼이 담긴 눈에는 판단이 없었다.
단지 충분하다는 단순하고 흔들림 없는 중심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벽난로의 따뜻함이나 탁자 위의 김치찌개보다 더 태식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곧 배우게 되듯 평화는 이 이빨과 배고픔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숲에는 어둠이 모여들었고 그들과의 결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의 하늘은 잘못되었다. 사실이나 논리로 지적할 수 있는 잘못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것이었다. 세상 자체가 숨을 멈춘 듯한 무겁고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숲을 덮었고 평소의 밤소리를 질식시켰다. 평소에는 오두막을 당당히 돌아다니던 민준조차 창문 옆에서 굳어 있었고 작은 몸은 긴장했고 귀는 머리에 납작 붙어 있었다. 그의 어린 마음은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고를 본능이 외치고 있었다. 태식에게는 본능이 필요 없었다. 그에게는 눈이 있었다. 그리고 본 것은 그의 위장을 얼렸다. 깊은 붉은 빛이 하늘에 번졌고 나무 위로 상처 같은 혈월이 떠올랐다. 조부가 들려준 옛 이야기에서 혈월은 전조였다. 세상의 틈새로 스며들어서는 안 되는 것도 태식은 미신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늘 밤 미신은 생존 그 자체처럼 느껴졌다. 그는 빠르게 오두막을 움직이며 창문을 닫고 문을 단단히 잠갔다. 불에 장작을 쌓아 악령을 쫓을 때까지 피웠다. 민주는 낮은 낑낑 소리를 내며 그의 움직임을 따랐다. 그는 몇 주 전 죽음 직전이었던 연약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이제 강하고 마르며 눈에는 격렬한 불꽃이 있었다. 하지만 다가오는 것에 대해 태식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늑대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첫 번째 충격은 자정이 지나 정문에 몸이 세게 부딪히며 경첩이 덜덜 떨렸다. 민준이 날카롭고 반항적으로 짖었고 태식의 가슴은 자랑스러움과 두려움으로 부풀었다. 두 번째 충격이 뒷창문에 이어졌고 낡은 나무 틀이 갈라졌다. 태식은 소총을 쥐고 민준과 문 사이에 서서 근육을 굳혔다. 그러자 울음소리가 들렸다. 야생 늑대의 날카로운 울음이 아니라 뒤틀리고 으르렁거리는 분노와 질병, 완전히 자연스럽지 않은 무언가의 소리였다. 오두막은 공격으로 흔들렸다. 밖에서 어두운 그림자들이 둘러쌌고 그 윤곽은 어딘가 잘못되었다. 너무 크고 너무 빨랐으며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는 격렬함으로 움직였다. 민주는 태식 옆에 서서 땅을 딛고 굳건히 서며 털을 곤두세웠다. 한순간 태식은 민준을 지하실로 보내 잠가 안전하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타오르는 중심과 고집스러운 용기가 그를 멈췄다. 그들은 함께 싸울 것이다. 이기든 지든. 또 충격이 왔고 정문이 안쪽으로 부서지며 경첩 하나에 매달렸다. 늑대가 뛰어들었고 털은 곤두섰으며 눈은 광기로 빛났다. 태식은 한 발 쐈고 오두막 안에서 총성이 귀를 찔렀다. 늑대는 낑소리를 내며 밤속으로 사라졌지만 더 많은 것이 왔다. 으르렁 소리가 격렬히 높아졌다. 태식은 홀린 듯이 싸웠다. 탄을 장전하고 쏘며 민준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외쳤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 많았다. 너무 빨랐다. 병든 늑대 한 마리가 창문을 뚫고 들어왔고 유리가 방 안으로 흩어졌다. 태식은 소총을 휘둘렀고 불쾌한 소리를 내며 명중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민준을 놓쳤다. 공황이 그를 덮쳤다. 민준, 그는 외치며 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그는 보았다. 민준이 태식에 떨어진 배낭 위에 서서 이빨을 드러내고 자신보다 2배 큰 늑대와 맞서고 있었다. 작은 몸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늑대가 덤벼들 때 민준은 놀라운 민첩함으로 피하며 태식에게서 떨어뜨리고 귀중한 몇 초를 벌었다. 늑대가 다시 덤벼들 준비를 했을 때 천둥 같은 총성이 공기를 갈랐다. 태식의 낡은 소총보다 크고 날카로웠다. 늑대는 도약 중에 쓰러졌고 침묵이 물리적 힘처럼 내려앉았다. 부서진 창문 틈으로
혈월의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이 나타났다. 여자였다. 소총을 들고 눈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녀는 괴물을 본 적이 있었고 놀라지 않는 확신으로 움직였다. 민주는 땅에 쓰러졌고 옆구리의 얕은 상처에서 피가 흘렀으며 숨이 거칠었다. 태식은 즉시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확인했다. 표면적이었다. 다행히도. 하지만 강아지는 지치고 상처 입어 의식도 거의 없었다. 태식이 민준을 가슴에 안는 동안 낯선 여자가 다가와 소총을 든 채 나무 사이를 살폈다. 운이 좋았어. 그녀는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운이 다할 거야. 밖에서 숲이 다시 움직였고 혈월의 시선 아래 어두운 것들이 꿈틀거렸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혈월 이후의 새벽은 뼛속까지 얼어붙는 잔혹한 추위였다. 숲 자체가 살아있는 것을 부수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추위였다. 오두막은 폐허 상태였다. 창문의 절반이 부서졌고 문은 경첩에서 덜렁거렸다. 불은 붉게 빛나는 잿더미로 변했고 사람과 동물의 피 냄새가 공기에 짙게 떠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정신인 사람도 걸지 않을 확률을 거스르며 태식, 민준, 그리고 예기치 않은 동맹은 아직 서 있었다. 여자는 하영이라 자신을 소개하며 2개의 계곡 너머 속초에서 온 야생동물학자라고 했다. 그녀는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몇 주 동안 늑대들을 추적하며 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설명할 수 없는 공격성을 기록했다. 그녀는 말을 아끼며 긴장하고 급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서 뭔가 잘못됐어? 아주 잘못됐어. 그들은 감염됐어. 그녀는 불 옆에 쪼그려 앉아 정교한 소총의 탄창을 점검하며 설명했다. 어떤 신경질환. 돌연변이인지 무기화된 균주인지 모르지만 빠르게 퍼지고 있어? 태식은 턱을 굳히며 들었다. 늑대의 크기, 광기, 설명할 수 없는 발자국 너무 많이 설명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질문은 기다려야 했다. 생존은 기다리지 않았다. 하영은 필사적인 계획을 세웠다. 감염을 막을 유일한 기회는 감염된 늑대들을 숲 깊은 곳에 오래된 빙하 협곡 자연의 덫으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눈선반을 무너뜨리면 늑대들을 생매장하고 속초의 감염이 퍼지기 전에 막을 수 있다. 잔인했다. 위험했다. 그것이 유일한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다리를 절며도 경계하는 민준이 열쇠였다. 늑대들은 그를 원했다. 처음부터 그를 쫓았다. 하영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민준이 가진 겉냄새든 그 이상이든에 끌렸다.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표적이었다. 그가 미끼가 되어야 했다. 태식의 가슴은 고통으로 조여들었다. 그는 망가진 자신 안에 연약하고 신성한 무언가를 조금씩 재건하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불가능한 임무에 도전해야 했다. 모든 본능이 민준을 지키라고, 오두막을 봉쇄하고 끝까지 싸우라고 외쳤다. 하지만 민준의 눈 밝고 단호하며 두려움을 모르는 을 보자 태식은 선택이 이미 정해졌음을 알았다. 민준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태식은 둘 모두를 위해 싸울 의무가 있었다. 계획은 무모 그 자체였다. 태식과 하영은 숲 반대편에서 소음과 혼란을 일으켜 감염된 늑대들을 협곡으로 유도한다. 민준은 태식이 떨리는 손으로 수선한 낡은 구조용 하네스를 착용하고 중앙선을 달리며 무리의 모든 주의를 끈다. 미친 짓이었다. 천재적이었다. 절망으로 위장한 희망이었다. 준비하는 동안 태식은 묵묵히 일하며 끈을 조정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몇 년간 손대지 않았던 낡은 스노우슈를 보강했다. 민준은 장군처럼 꼿꼿이 앉아 인내심 있게 경계하며 두려움 없이 하네스를 받아들였다. 준비가 끝나자 태식은 민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민준의 이마에 부드럽게 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속삭였고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넌 내가 만난 최고의 파트너야.
민주는 그의 얼굴을 거칠게 핥고 꼬리를 흔들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신뢰뿐이었다. 얼어붙은 태양의 찻빛이 지평선을 뚫자 그들은 움직였다. 오두막에 부서진 안전을 뒤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얼어붙은 공기에 숨이 하얗게 뿜어졌고 심장은 카운트다운 같았다. 늑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무 너머 운명은 이미 눈 위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 숲은 그들의 것이 아닌 야만적이고 맥박치는 리듬으로 뛰었다. 태식과 민준이 협곡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나무 자체가 다가올 일을 아는 듯했다. 하영은 넓은 원을 그리며 나아가며 늑대들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소음 트랩을 설치하고 흔적을 남겼다. 민주는 단단한 하네스에 꼭 맞게 쌓여 태식 옆에서 모든 상처와 고통을 무시하는 집중력으로 종종 걸음쳤다. 첫 번째 울음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리고 또 하나, 곧 공기는 그 소리로 가득 찼고 분노와 질병의 합창이 태식의 피부를 찔렀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감염은 퍼질 것이다. 속초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쥔 연약한 희망은 실패하면 사라질 것이다. 태식은 민준의 하네스 마지막 끈을 잠갔다. 손가락에 강아지의 안정된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그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침묵의 약속을 나눴다. 집으로 데려가 꼬마아이 태식은 중얼거렸다. 태식의 가벼운 밀침에 민준은 눈 속으로 뛰어들었고 작고 빠르게 나무 사이를 능숙히 누비며 가루 눈을 걷어찼다. 숲은 그의 뒤에서 폭발했다. 으르렁, 발소리, 부러지는 가지. 감염된 늑대들은 이빨과 분노로 만들어진 그림자처럼 부자연스러운 빛으로 눈이 빛나며 그를 쫓았다. 태식은 오른쪽으로 갈라져 평행으로 달렸고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다. 하영은 왼쪽에서 움직이며 경고 사격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무리의 주의를 분산시켜 민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근육이 항의로 비명을 질렀지만 태식은 더 세게 밀어붙이며 협곡을 향하는 작은 형체를 쫓았다. 계획은 거의 완벽하게 작동했다. 민준은 전속력으로 협곡의 가장자리에 도달했고 늑대들이 바로 뒤에서 짖었다. 태식은 그가 잠깐 멈추는 것을 보고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왔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법칙을 무시하는 용기로 민준은 마지막 순간 옆으로 뛰어 얼음 위를 미끄러졌고 너무 격렬해서 멈출 수 없었던 늑대들은 아래 크레바스로 떨어졌다. 태식은 안도의 숨을 쉴 틈도 없었다. 빙하 선반이 흔들리며 갈라지고 무너졌다. 민준을 향해 외치며 태식은 몇 년간 느끼지 못했던 속도로 달렸다. 발밑에 눈이 무너졌고 세상이 기울었다. 그는 민준의 작은 형체가 가장자리를 향해 미끄러지며 필사적으로 발톱으로 버티려는 것을 보았다. 망설임 없이 태식은 뛰어들었다. 그는 민준이 크레바스로 사라지기 직전 하네스를 붙잡았다. 그 무게로 둘 다 떨어질 뻔했지만 태식은 얼어붙은 땅에 부츠를 박으며 근육이 타오르고 이를 악물며 버텼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는 민준을 단단한 땅으로 끌어올렸다. 늑대들은 사라졌고 무너지는 얼음과 눈 아래 묻혔다. 즉각적인 위협은 사라졌다. 하지만 민준은 태식의 품에 힘없이 누워 작은 몸은 얕고 지친 숨으로 오르내렸다. 옆구리의 털은 오두막 싸움에서 생긴 상처로 굳어 있었다. 공황이 태식의 가슴을 갈랐다. 또다시였다. 현우처럼은 안 된다. 이 아이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는 민준을 꼭 안고 심장의 천둥 속에서 들리지 않는 말을 중얼거렸다. 약속, 부탁, 기억. 눈물이 피부에서 얼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몇 분, 어쩌면 몇 시간이 지났을까? 민준이 약하게 움직였다. 너덜너덜하지만 꺾이지 않은 꼬리가 태식의 팔에 약하게 쳤다. 안도가 태식을 강하게 때렸고 웃음소리가 거칠고 망가진 소리로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는 민준을 세게 안고 차가운 털에 이마를 댔다. 해냈어. 친구여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모두를 구했어. 햇빛이 나무 사이를 뚫고 들어와 금빛의 순수한 빛이 믿을 수 없는 따뜻함으로 그들을 씻겼다. 새날, 두 번째 기회였다. 몇 달 후, 민준과 태식은 속초에서 전설이 되었다. 사냥꾼이나 생존자가 아니라 치유자로. 그들은 상처 입은 군인, 망가진 가족, 길 잃은 영혼을 찾아다니며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조용하고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치유. 진정한 치유는 힘이 아니라 중심, 용서, 그리고 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은 두 상처 입은 마음에 깨지지 않는 유대를 통해 가능하다는 메시지였다.